민재가 그린 그림에는 아빠의 차 트렁크가 열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분홍색 가방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 민재야, 이 가방을 언제 봤니? 어제 저녁에 아빠가 차에서 뭔가 꺼내실 때 봤어요. 가방이 예뻐서 기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수진. 30년 전 실종된 그 여고생의 이름이었거든요. 안 돼. 벌써 온 건가? 정우야, 왜 약속 시간에 안 나왔어? 정우는 공포에 질린 듯 움츠렸고 낯선 남자는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난동 부리지 마시오. 한 장의 그림 일기가 무너뜨린 가족. 30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딱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경상남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논두길을 따라 스며드는 새벽 6시입니다. 올해 74신 박만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며 굳어진 그의 손은 이제 빗자루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정확했죠. 마당 한 구석에는 박만수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은퇴 후 10년 동안 이 작은 텃밭이 박만수의 전부였습니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일상. 그 단순함 속에서 지난 30년간의 복잡했던 사건들을 잊으려 노력했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손자 민재가 배낭을 메고 뛰어나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민재야,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김밥 쌌다. 와, 할아버지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배낭에서 공책 하나를 꺼냅니다. 그림 일기장이었습니다. 박만수가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매일 아침 손자가 써온 그림 일기를 함께 읽는 것이 박만수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렸나 보자. 페이지를 넘기며 박만수는 손자의 순수한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들. 오늘 할아버지랑 텃밭에서 상추 땄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림과 함께 담겨 있었죠. 박만수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재가 글씨도 참 잘 쓰네. 그림도 점점 늘고 있고. 헤헤, 선생님이 그림일기 숙제 낼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쓰게 돼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박만수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려 살았던 그에게 손자와 함께하는 이 조용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위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인사도 없이 문을 나섰거든요. 보통은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급하게 차 시동을 걸고 나가버렸습니다. 딸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죠. 미영아,
무슨 일 있나?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요즘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미영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박만수는 30년 동안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 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정우는 3년 전 미영과 결혼하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중고차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며칠씩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거든요. 아버님,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중고차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정우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눈에는 정우의 손이 너무 깨끗해 보였습니다. 정말 차를 만지는 일을 한다면 손에 기름때라도 묻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박만수는 혼자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며 생각에 잠겼죠. 요즘 들어 정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차 트렁크에 커다란 가방을 싣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박만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여고생 실종 사건이었죠. 당시 18살이던 이수진이라는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분홍색 가방과 교복만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온 마을이 뒤집혀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박만수는 밤잠을 설쳐가며 수사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다니고 수진의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 산과 강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지금도 박만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건은 박만수의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재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우리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재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미영은 조용히 밥을 차리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피곤하다며 말수가 적었죠. 평소보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정우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박만수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언제나 이런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박만수가 전직 형사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사님은 항상 의심부터 하시는군요. 정우가 한 번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그 말투에서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방어적인 태도였거든요. 밤이 되어 박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잠들었고 미영과 정우는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밤, 박만수는 30년 형사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것이 박만수의 신념이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수진 사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정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새벽 5시 박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온 마을이 고요했죠. 그런데 정우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 간 걸까? 박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우는 평소 아침 8시에나 나가곤 했거든요. 1시간 후 민재가 일어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림 일기 같이 봐요. 그래, 민재야. 어서 와라. 민재는 어제 학교에서 써온 그림 일기를 박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만수는 언제나처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림일기 첫 페이지에는 집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창문 하나에 빨간 크레파스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젯밤 아빠가 누군가랑 전화로 싸웠어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박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엄마가 몰래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빠는 밤늦게 차를 타고 어디 갔어요. 박만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재는 순진하게 본 것을 그대로 그림일기에 써놓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가정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전화할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잘 안 들렸는데 그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도 했어요. 박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린 그림에는 아빠의 차 트렁크가 열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분홍색 가방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 박만수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30년 전 실종된 그 여고생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들고 있던 것도 분홍색 가방이었습니다. 민재야, 이 가방을 언제 봤니?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빠가 차에서 뭔가 꺼내실 때 봤어요. 가방이 예뻐서 기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박만수는 진정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형사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한테 가서 같이 있어라. 박만수는 민재를 미영에게 맡기고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우가 가지고 있던 분홍색 가방, 그리고 그 가방에 적힌 수진이라는 이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만수는 옛 동료였던 퇴직 형사 김영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구야,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혹시 30년 전 이수진 사건 기록이 아직 남아있나? 만수야, 웬 그 오래된 사건을 갑자기.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생겼나? 그럴지도 모르겠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일단 그 아이가 마지막에 들고 있던 가방에 대한 정보 좀 찾아줄 수 있나? 알겠어. 내가 옛날 자료 뒤져볼게.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우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일은 잘 됐나? 박만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정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는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영은 계속 한숨을 쉬었고 정우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민재만 혼자 밝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차에 있던 분홍색 가방 어디 갔어요? 예뻤는데.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정우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가방? 무슨 가방 말이야? 어제 트렁크에 있던 분홍색 가방이요. 수진이라고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영도 놀란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민재야, 그런 가방 없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정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만수는 조용히 정우를 관찰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뭔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야,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들켰을지도 몰라. 그 늙은이가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방? 그건 이미 처리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봤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박만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우가 말하는 가방이 바로 이수진의 것이 분명했어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정우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놓았어요. 정우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죠. 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 이수진의 실종 사건과 정우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수는 은밀히 정우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30년 형사 경험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었죠. 손자의 순수한 그림일기가 30년 묵은 진실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박만수는 옛날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박만수는 이미 정우의 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형사 시절 사용했던 낡은 쌍안경과 수첩을 준비하고 정우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멀찍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반대편 산길로 향했어요. 박만수는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이상하네. 서울 출장이라고 했는데 왜 산길로 가지?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니 인적이 드문 폐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창고 앞에 차를 세웠어요. 박만수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쌍안경으로 정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커다란 검은 가방을 꺼내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만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장소였구나. 1시간 후 정우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만수는 쌍안경을 통해 정우의 입술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정우가 떠난 후 박만수는 창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문고리 부분만은 닦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찾았습니다. 유리가 더러워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닦아내니 희미하게 내부가 보였어요.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박만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만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혹시 마을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박만수는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이쪽은 사유지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남자의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박만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창고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곧바로 김영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구야, 30년 전 이수진 사건 자료 찾아봤나? 만수야, 찾았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 김영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뭔데? 이수진이 실종되던 날 목격자가 하나 있었어. 당시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기록에만 남겨뒀는데 그 목격자가 검은색 승용차를 봤다고 했거든. 그리고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서 분홍색 가방을 트렁크에 넣는 걸 봤다고 했어. 박만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고 해. 그리고 왼쪽 손목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다고 했어. 박만수는 정우의 왼쪽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정우는 그것을 어릴 때 다쳤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구야, 혹시 그 목격자 연락처 알 수 있나? 글쎄, 30년이 지났으니 찾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우의 나이, 체형, 손목의 흉터, 그리고 분홍색 가방까지.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정우는 고작 15살이었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일은 어땠나? 박만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별일 없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만수는 정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우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 손목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박만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정우야, 손목은 어떻게 다친 거였지? 박만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우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네. 아, 그냥. 어릴 때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언제쯤이었나? 중학교 때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반응을 통해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그 흉터에는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이수진이 실종되던 바로 그날 말이죠. 당시 박만수는 갓 형사가 된 신참이었습니다. 상사들은 가출로 처리하려 했지만 박만수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가출할 이유가 없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박만수는 수진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실종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주변 차량들을 체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내가 더 꼼꼼히 수사했다면. 박만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다시 정우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정우는 또다시 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두 남자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계야. 그 늙은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언젠가는 들통날 거야.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우는 분명히 3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이번 기회에 창고 안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접근해서 틈새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함께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옆에는 낡은 분홍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박만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수진의 가방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분홍색 가방을 확인한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와 그 남자가 아직 창고 안에 있었으니까요. 박만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남자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이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차를 타고 떠난 후 박만수는 창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뒷문에 작은 틈이 있어서 몸을 비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만수는 주변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분홍색 가방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방 옆면에는 분명히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30년 전 그대로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수진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일기장까지.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실종 당일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가 나를 따라왔다. 무서웠지만 집까지는 멀지 않아서 빨리 걸었다. 내일은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정말 기대된다. 박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 같았어요. 박만수는 금고도 살펴봤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자물쇠가 많이 녹슬어 있었어요. 옛날 형사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조작해 봤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니 모두 이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박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수진과 함께 찍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만수는 경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우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진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정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만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정우와 이수진은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박만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증거품들을 촬영했습니다. 가방, 일기장,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황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겨우 차 뒤에 숨었을 때 정우가 창고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해. 누군가 여기 왔다 간 것 같은데.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창고 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곧바로 김영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구야,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이수진의 가방과 일기장, 그리고 범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정말? 그럼 이제 신고해야겠네. 아직 안 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범인이 내 사위야. 전화 너머로 김영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사위가? 그래. 정우라는 놈인데 30년 전에 이수진과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 박만수는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김영구에게 설명했습니다. 만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가족을 의심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야. 김영구의 말이 박만수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이고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님,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정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왜 그런 걸 묻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우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어. 박만수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혹시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의심? 무슨 의심 말이야? 박만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 출신이시니까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불편합니다. 정우의 말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박만수는 일단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 박만수를 노려봤어요. 마치 박만수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민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혹시 아빠가 요즘 이상한 행동하는 걸 또 봤니?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하면서 그것을 어디 숨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늙은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도 했어요. 박만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가 말한 늙은이는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민재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순수한 손자의 질문에 박만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할아버지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박만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박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우가 이미 자신의 의심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만수는 30년 형사 경험으로 이 남자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형님, 제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가족?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판인데 무슨 가족 타령이야? 남자가 정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남자와 정우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난동 부리지 마시오. 할아버지, 비켜세요.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남자가 박만수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30년 전 이수진 사건에 당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만수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늙은이가 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소. 폐공장의 분홍색 가방,
이수진의 일기장, 그리고 당신들이 숨긴 모든 증거들 말이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우야, 이 늙은이가 정말 다 알고 있는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어디 가는 거야? 모두 돌아보니 민재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꼬마가. 남자가 민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박만수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손자에게 손대지 마라.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30년 형사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박만수 뒤로 숨었습니다. 미영아, 민재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박만수가 딸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여기 있을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계획 변경이다. 지금 당장 와야겠어. 전화를 끊고 남자가 박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늙은이,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야. 원래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조용히 끝낸다는 게 뭔 뜻이오?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그때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박만수는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는 저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제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다투는 과정에서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정우를 발로 찼습니다. 제대로 말해, 이놈아. 수진이가 도망가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자리에서 박만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살인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거냐? 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과 함께 남자가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한 거지. 그리고 증거들을 숨겼어. 박만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고였다고 해도 시체를 유기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럼 이수진의 시신은 어디에?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남자와 정우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온 남자보다 더 험상궂어 보였어요. 형,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부른 거야? 계획이 틀어졌어. 이 늙은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새로 온 남자가 박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원래 계획대로 해야겠어. 원래 계획이 뭔데?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야.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박만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제발 아이만은. 미영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목격자를 남겨둘 수는 없어. 새로 온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내가 제안할 게 있소. 제안? 나만 데려가고 가족들은 놔두시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묻어버리겠소. 할아버지, 안 돼요. 민재가 울면서 박만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남자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아버님이 형사 출신이니까.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박만수는 정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버님께서 사건을 다시 조사하시다가 다른 결론에 도달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우의 말에 남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진이 가출한 것으로 결론 짓는 거죠. 아버님의 명성이면 누구나 믿을 테니까. 박만수는 정우의 제안에 경악했습니다. 정우야, 그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 형사 출신이 직접 사건을 재조사해서 가출로 결론 지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박만수는 절망적인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지.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재가 순수한 눈빛으로 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만수는 손자의 눈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가족도 지키고 진실도 밝혀내는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알겠소. 당신들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박만수가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을 속이고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말입니다. 박만수가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말하자 남자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박만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너무 길어. 오늘 밤까지만. 알겠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박만수는 재빨리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 내 그림 일기장 어디 있니? 책상 서랍에 있어요. 그 일기장을 가져와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라.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경찰 불러주세요. 집 주소는 알겠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창문으로 던져 아래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네,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죠? 박만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어라. 반드시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해줄게. 민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을 때
미영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 말을 들을 거예요? 미영아,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그 사이에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당하는 게 아니야.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박만수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수진의 시신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 정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 너머. 옛날 탄광이 있던 곳이에요. 첫 번째 남자가 정우를 째려봤습니다. 야, 왜 그런 걸 말해? 어차피 아버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박만수는 마음속으로 위치를 기억해뒀습니다. 탄광이라면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박만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조건?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해. 그래야 그럴듯한 가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거든. 남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형사 출신이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겠소? 박만수의 말에 남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해. 물론이죠. 박만수가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그림 일기장을 던진 것이었어요. 다행히 남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실까요? 박만수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너무 성급한데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소? 밤이 되면 더 위험할 테니까. 첫 번째 남자가 생각하더니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가족들은 여기 두고 가야 해. 당연하죠. 박만수는 미영과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네 사람이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박만수는 뒷자리에 앉아 주변 지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옛날 탄광 입구가 보였어요. 여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정확히 어디에 묻었나? 탄광 입구에서 100m 정도 들어간 곳이에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박만수는 탄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왔어요. 탄광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걸었어요. 여기에요. 정우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박만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인위적으로 파서 묻은 흔적이 있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흔적이 남아있구나. 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님, 이제 봤으니까 돌아가죠. 첫 번째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잠깐만. 좀 더 자세히 봐야 해. 박만수가 일어나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광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남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경찰이? 첫 번째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해뒀소. 뭐라고? 민재가 던진 그림일기를 누군가 발견했을 거요. 그리고 내 옛 동료 김영구에게 미리 말해뒀거든. 만약 내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남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박만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탄광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두 꼼짝 마.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만수 씨, 괜찮으세요? 김영구가 달려왔습니다. 형구야, 고마워. 정말 위험할 뻔했어. 박만수가 안도했습니다. 여기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30년 전 실종된 이수진의 시신이 여기 묻혀 있어. 경찰들이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박만수는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우야, 사고였다고 해도 시체를 유기한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 것은 다행이야.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정우와 두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박만수는 김영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만수야,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작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형구야. 가족 일이라 조심스러웠어. 박만수가 사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친 후 박만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과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와 박만수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정말 잘했어. 내가 던진 그림일기 덕분에 할아버지가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됐어요? 그럼 우리 민재가 진짜 영웅이야. 박만수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아, 정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사고였다는 점과 자백한 점이 참작될 거야. 박만수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이수진의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이수진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정우는 시체유기죄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사였다는 점과 자백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소 몇 년간은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미영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봐. 박만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하죠? 아빠가 없으면. 민재는 우리가 잘 키워야지.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박만수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8살인 아이에게 아빠가 범죄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재야, 아빠는 당분간 멀리 가서 일해야 해. 조금 오래 걸릴 거야. 얼마나 오래요? 몇 년 정도? 민재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럼 제가 더 컸을 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민재야.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아빠 역할을 할게. 박만수가 손자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이제 70이 넘으신 나이였지만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 보였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30년 만에 우리 수진이를 찾아주셔서. 이수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에 더 꼼꼼히 수사했다면. 박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에 이제야 수진이를 제대로 된 곳에 묻어줄 수 있게 됐어요. 이수진의 어머니는 박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형사님께 고마워할 거예요. 박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수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수진이와 그 남자가 연인 사이였다니.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박만수도 그 부분이 의외였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우라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비밀 연애였나 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흔했으니까요. 그렇겠죠. 우리 수진이가 워낙 내성적이었거든요. 이수진의 어머니가 딸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는 이수진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30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시 수진을 알았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 나타났습니다. 박만수는 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이제야 너를 찾아줬다. 편히 쉬어라.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만수는 김영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만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30년 만에 사건을 해결하다니. 형구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민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박만수가 손자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대단해. 어린 나이에 그런 관찰력이라니.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잘 봐.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박만수의 말에 김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수야, 이제 진짜 은퇴하는 거지?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그럼,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 역할만 할 거야. 박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민재가 또 다른 그림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뭘 그렸니?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민재가 그림일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 할아버지랑 상추 심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사예요. 박만수는 손자의 글을 읽으며 뭉클해졌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는 이제 형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평생 형사예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멋진 형사. 민재의 순수한 말에 박만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가 없어서 식탁이 조금 허전했지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남편 일 말이에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만수는 딸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30년 동안 혼자 견뎌야 했으니까. 미영의 말에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우도 고마워할 거야. 저는 기다릴게요. 남편이 죗값을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미영의 결심에 박만수는 딸이 대견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날처럼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박만수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민재가 박만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많이 보여요. 그래, 민재야. 저 별들 중에 수진이도 있을 거야. 수진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찾아준 아이야.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형사 될래요. 정말? 네. 나쁜 사람들을 잡고 없어진 사람들을 찾아주는 멋진 형사가 될 거예요. 박만수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야, 형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의로운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진실을 꼭 찾아낼 거예요. 민재의 다짐에 박만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사건이 해결되면서 마을 사람들도 박만수를 다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박만수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손자와 함께 그림 일기를 읽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새로운 그림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기예요. 박만수가 그림 일기를 펼쳐보니 이번에는 평범한 일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모습, 할아버지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모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박만수는 손자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민재야,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박만수가 손자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흘렀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미제 사건에 시달리지 않았고 가족들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준 진실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박만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장의 그림 일기가 시작된 진실 찾기,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결말로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난장이었습니다.